전쟁이 길어지면서 다른 전쟁들처럼 뭐 휴전 협상 하겠지 그러면서 실제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응도 안 합니다. 소강 상태로 들어갈 거란 전망도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전망들도 많이 줄었어요. 일반적인 전쟁과 이번 이란 전쟁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증시에서도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데미지를 먹기 시작하고 있죠. 러우전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러우전 때는 하락하다 반등했었는데 그때는 나쁜 상태에서 좀 나왔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증시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이 석유라는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란 전쟁이 왜 다르냐면요. 종교, 지형, 석유, 외교 모든 면에서 이란이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중동 전쟁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움직인 첫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동 국가들에게 자극, 나중에는 반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처럼 나토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끈끈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 뭐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괜히 한 말은 아닐 거라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미국을 노리는 중국도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은 중국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미국의 국력은 쇠해지고 중국이 시간을 벌게 되면은 이거는 또 모르는 상황이 가요. 생각해봅시다. 이란이 전쟁을 한대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를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란이 미국과 싸우면서 대리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이란이 미국을 오랫동안 붙잡아 둘수록 러시아랑 중국은 유리해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경제적인 충격을 먹으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뺄 수도 없는 상황이 오겠죠. 국력을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유리한 국가는 이스라엘이랑 중국밖에 없다고 했던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협상할 분위기만 되면 자꾸 강수를 두는데 이란의 핵시설 두 곳을 공습해서 이란을 자극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싸워야 됩니다. 강수를 두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막아버리는데 이제는 중국 선박도 막아버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중을 장악했어도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강국이에요. 끈질기게 항전을 할 수 있는 무기와 병력이 존재하는 국가인데 이것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싸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이러려면 미국도 엄청난 지상군 투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전쟁 명분을 얻으려면은 특수 목적의 지상군을 투입하고 지금 17,000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정말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잘 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잘못되면 위기가 오겠죠. 둘러싸이니까. 그럼 여길 구한다는 명분으로 추가 지상군을 또 투입하고 나중에는 연합군을 구성해서 중동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뭐 예전에 부시 때만 하더라도 85만 명의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갔었습니다. 아마 미국이 원하는 건 그런 그림일 건데 다른 나라들이 그걸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협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를 쓰겠죠. 뭐 관세를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 장기전이 되고 전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1000년 만에 벌어지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란도 지상병력을 지금요 100만 명 이상 조직을 하고 있어요. 예비군까지 편성하면 수백만 명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란 인구가 8천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뭐 500만 명 이상의 병력까지 뽑아낼 수 있는 곳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파병 규모를 아무리 늘리고 연합군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지상전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준비되고 계획된 것들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전략이 나오기 어렵고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강하다라고는 하지만 좋지 않은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싸움에 돌입해야 되고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빼게 되면 이스라엘이 또 고립이 되니까 대치하는 선택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퇴각은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선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협상. 근데 이게 시간이 이란이 유리합니다. 왜? 원유를 막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이 좋은 조건을 받기가 어려워요. 미국이 원하는 조건은 핵 포기해라인데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핵을 살려주고 빠진다?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봉쇄. 계속 막아가지고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굶어 죽게 만드는 건데 이게 데미지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석유 때문에 이란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도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그게 봉쇄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만큼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지상전. 이게 지금 증시에서 제일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단기전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결과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증시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고 자원 소모가 들어가고 사망자가 속출할 거고 전쟁 비용이 막대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 미국의 부채도 엄청난데 미국도 전력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국력이 노쇠화하는 결정적인
부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상전 카드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상 협상 봉쇄가 미국에 그렇게 유리한 카드도 아니다. 그럼 지상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낼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증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2번, 3번인데 그 중에서 3번이 제일 안 좋은데요.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금리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리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금리 스프레드라든가 지표에서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빌려주는 사람은 안 빌려주려고 돈을 안 내놓고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릴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죠. 순간적으로 유동성 경색이라고 하는데 돈이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빌려서 망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IMF 때가 가장 비슷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발작하는 상황이 오겠죠. 지표 하나만 볼게요. 달러 엔화 5년 만기 교차 통화 기준 수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달러와 엔화의 원금과 이자 현금 흐름을 교환하는 장기 파생 상품입니다. 빨간색이 증시였었고 S&P 500이었었고요. 이 하얀색이 이 수합인데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3년 이후에 달러 해지 수요가 약세로 가게 됩니다. 3년 내리갔죠. 미국 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됐던 거고 이게 증시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꺾였어요. 3년간의 상승장 종료 가능성 도 나온다는 거죠. 물론 지금 정도 폭으로는 중간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흐름을 한번 끊어먹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됩니다. 위험자산이라 생각되는 것들은 매도세가 세게 나오는 거죠. 아무리 미래 전망이 밝아요, 저렴해요, 실적 대비 뭐 저점이에요, 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신호가 떴을 때는 그냥 매도세만 쭉쭉쭉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폭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라 말할 수가 없죠. 더 악화될 가능성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위험 자산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가 위험 자산이고 그럼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위험 자산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 해칭을 얼마나 걸던가 아니면 나도 같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인다던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외국인들한테 위험 자산이 뭘까요? 첫 번째 암호화폐, 두 번째 아시아 국가, 가장 원유 수급도 많이 하고 가장 경기에 민감하겠죠. 또 세 번째 반도체 같은 경기 민감주, 네 번째 많이 오른 업종,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것들이 위험 자산이 됩니다. 다섯 번째 향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 피해 예상주가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당됩니다. 암호화폐 빼고 5개가 해당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코스피를 어떻게 포지션을 취했느냐. 한 달 동안 코스피를 37조 원을 순매도합니다. 저는 한 달간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즉 외국인이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환율이 보통 오를 때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저번보다 훨씬 더 세게 때리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이거를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붐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양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매수세만큼 외국인이 계속 팔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방어가 됐는데 이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데 라는 퀘스천이 붙은 상태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많이 올랐고 상황이 나빠졌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금리에 취약하고 위험자산 중에서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큽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가장 낮은 외국인 지분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각국의 원유 재고도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비닐봉투가 부족하다, 종량제 비닐봉투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는 지금 세 발의 피고 원유가 부족해지니까 나프타가 부족해지고 쇼티지가 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것들부터 신호가 나오거든요. 최근 2, 3일 내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000만 배럴에서 20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비축유량을 갉아먹기 시작하겠죠. 한 달이면 3억에서 6억 배럴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재고가 적은 축에 속하는 게 이제 항공유인데 항공유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달러를 돌파해가지고요. 가격이 2배나 올랐어요. 운행을 중단하는 항공사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야 돼가지고 몇 달 전에 100만 원도 안 했던 미국행 비행기 가격을 봤었는데 지금 230만 원 달래요. 저가 항공사는요 비용 압박을 못 이겨서 운항 노선을 줄입니다. 출장 가는 사람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데 놀러 가는 사람은 못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 텅텅 비어서 가는, LCC는 저가로 승부 보기 때문에 이게 빈좌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꽉꽉 채워서 가야 돈을 법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오르면 안 가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는 대부분 일하러 가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LCC가 제일 타격을 세게 받는 거죠. 운항 노선을 줄이죠. 그러면 관광 수요로 버티는 업종들, 국가들은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죠. 아시아 쪽에 그런 국가들이 몇 개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이제 못질이 있었는데 구글의 터보컨트가 메모리 양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충격이 나왔던 것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향후 이익 전망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미래에서 벌어들일 현금 흐름, 향후 10년 동안 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일지, 뭐 10년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2년, 5년 정도 계산을 하잖아요. 미래 이익 추산이 안 돼요. 터보컨트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HBM이 이 정도 벌어들일 거라는 어떤 가상치가 나오는데, 터보컨트가 만약 진짜면 어떡하지? 이 이익 전망치를 줄여야 됩니다.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또 커집니다. 무이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다 빼고 나면은 기업의 적정 주가가 분명히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35만 원이었던 게 할인이 뚝 되면서 뭐 23만 원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적정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던가 AI 매매상 매도세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여기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ETF입니다. 지금은 ETF가 증시의 흐름을 좌우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줘요. 매크로 지표가 중요해진 시점에서는 유가라든가 금리 이런 동향들이 ETF를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ETF가 왜 무서우냐면 특정 대형 종목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야 될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져야 될 때 더 많이 떨어지게 만드는 변동성 증폭기 역할을 ETF가 하고 있고, 시중의 자금이 ETF로 막 쏠리면서 ETF가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그럼 주식시장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상승장일 때는 이만큼 먹을 거 이만큼 먹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변하는 순간 뉴스상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게 이만큼 떨어집니다. 그럼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변환하는 순간일 때 낙폭이 제일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때마다 해지를 넣는다던가 해가지고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겠죠. 불날 것 같을 때는 화재보험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들고 가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피터 린치가 2년마다 증시 위기에 오는데 그때마다 매도 매수 내가 어떻게 맞추냐, 그냥 좋은 기업 사서 오래 버티면 되지 라고 얘기했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 주식을 가장 비쌀 때 사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장기 플레이를 하려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지, 좋은 기업을 가장 비싼 가격에 사는 곳은 쉽지가 않아요. 가장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웬만한 구간에서는 계속 마이너스일 거고, 가장 바닥, 데스밸리가 왔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마이너스 손실률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심리적으로 완전 망가지겠죠.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바닥일 때 팔아버립니다. 싸게 산 사람은 웬만큼 바닥이 와도 데스밸리가 와도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사람이 제일 나쁜 구간에서 전쟁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싸울 때만 싸워야 될 자리에서 싸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사야 될 자리에서만 사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까 말한 매크로 환경 상관없이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시장의 흐름에,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너무 혼동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